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의 권미란입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슈퍼 백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주식심화론에서 이 내용을 주제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백워데이션 상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원자재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현상이 원자재의 고갈이 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구리, 알루미늄, 석탄, 리튬, 니켈 같은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수요보다 앞으로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뿐만 아니라 커피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라비아 원두 최근 가격을 보시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커피 재고 감소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커피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각 원자재 그리고 상품들의 재고 현황들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원가 부담 압력이 높아지는 업종, 또 판가로 전이하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업종 잘 나눠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심화론 첫 번째 주제, 긴축 국면, 경기 민감주 매수 시점일까? 오늘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해 8월에 여름에 뵙고 건설, 기계,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긴축 국면에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낮은 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았었고요. 낮은 금리의 투자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성장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예정이고 미뤄왔던 인프라 투자들이 되면서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트 푸시에 따른 이 세일즈 볼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경기 민감주의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연간 가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원자재가 부담이 됐던 부분이 판가 전가로 전가되면서 2, 3분기 정도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도 볼륨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 성장주보다 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기 민감주. 올해 업황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방산 분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식시장이 어려웠었잖아요. 1월에 어려웠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수주가 기반이 됐던 쪽이 바로 방산 쪽이었습니다. 천궁 수출 소식이 눈에 띄었었죠. 아랍에미리트 쪽의 수출이 일어나면서 LR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받은 모습도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방산 산업의 수출 규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작년 11월 17일 날 UAE 관련해서 천궁 수주에 대한 언론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반응을 보여서 랠리가 지속이 됐었고요. 수주가 완료가 됐고 계약 공시까지 다 나오면서 이벤트가 소멸됐다는 이슈로 주가 조금 하락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중동에서 그 미국이 차지하는 군사 수출 비중이 컸는데요. 무기 수출 비중이 컸는데 네. 미군이 국내 중산층을 좀 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그래서 이제 중동의 지배력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전쟁하던 거를 종결을 하고 철군을 하면서 이외 주변 국가들의 미국산 무기들을 철수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통상 미국에 의존하던 이 무기 체계에서 중동 여러 국가들이 무기 수입국을 이제 다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한국이 그동안 중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무기 체계에서 새로 개발된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제 계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UAE의 천공 수주였고요. 4조 2천억 정도 규모에서 LRG 넥슨이 2조 6천억 정도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했었고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이집트에서 2조 정도 수주했고, 중동은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호주에서도 9,300억 수주를 했습니다. 이외에 사우디나 UAE에서 추가 수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동에서 이제 장기적인 수주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 매출 비중이 현재 기준으로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주 잔고에서 수출 비중이 거의 한 30-4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의미는 장기적으로는 수출 잔고 늘어난 그 수출 수주들이 매출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통상 이익 측면에서는 국내 내수보다 수출이 마진이 더 좋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개발비를 다 국내에서 이렇게 상각을 했고,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가 항목들이 오픈이 안 되고 개발비가 국내에서 녹아졌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마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출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매출 증가율이 올라갈 거고요. 또 이익 측면에서는 수출 마진이 국내보다 좋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LR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세 개의 업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수주 모멘텀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나올 만한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동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좋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예전에 한참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올머니에 의한 발주들이 많이 플랜트 발주였죠. 많이 나오면서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이제 피땀 흘리면서 싸우는 신뢰 관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류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한류 측면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 또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과거부터 그 중동 건설 현장에서 쌓았던 신뢰들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이 신흥국들에 대한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 협력을 이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7, 80년대 모래바람, 중동에 직접 나가셔서 일하신 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 맺어진 신뢰관계가 있었군요. 네, 그걸 가지고 중동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걸 또 잊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들을 중동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도 한국의 모델을 따르겠다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또 많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방산 한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형 3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앞서서 수주가 나왔던 LRG 넥스원까지 방산주 3가지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원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렇게 전력 대란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신재생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로 원전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 정책적으로 뭐 유럽 쪽에서도 EU 텍소노미가 나오면서 친환경 투자의 어떤 기준이 되는 쪽에 원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 쪽은 원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러시아와 좀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또 프랑스는 또 더 원전을 더 추진을 하면서 더 확대하겠다는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이어왔지만 또 오늘 나오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원전이 다시 또 부각이 될지도 사실 기대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크게 보면 원전이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국내 원전, 해외 수출 원전, 그리고 각광받고 있는 소형 원전, SMR 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가동률 자체가 올라갔는데요. 이건 이제 신재생을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력 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전력의 수익은 원전의 가동률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겠다는 방향이지만 가동률은 유지하거나 늘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대선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에 따라서 방침이 조금 많이 바뀔 수는 있긴 합니다. 야당이 되면 당연히 원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분위기로 갈 거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기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원전은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보다는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고 원전을 공격적으로 하던 국가,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는 국내 원전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 협력들을 하려고 하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유럽 순방 가운데서 체코나 폴란드가 많은 관심을 보였고 협의도 계속 지속을 해와서 이런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에 대한 논리가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게 이제 내부적인 이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네 나라도 안 하는데 우리한테 파는 게 맞냐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실질 수출 수주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수주가 될 것 같고 향후 인도나 폴란드, 체코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소형원전 SMR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상승 기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파이낸싱에서 IRR이 좀 떨어지는,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지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신재생 전반에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 그림에서는 LNG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신재생의 효율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전이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이뤄야 된다는데 거의 합의점이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로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된 업체로는 한국전력도 있고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게 해외 이 원전 바이어들의 그 수주 가격 협상에서 이용이 된다는 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원전 기술력은 정말 전 세계 가운데서 진짜 탑급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주 전망은 밝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기술적으로나 캐파 측면에서 과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예. 원전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줄었고 네네. 또 미국이랑 러시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그 국가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렇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원전 공동 수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네. 중국이 그 원전 수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을 좀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들을 한국이랑 컨소시엄으로 수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은 국내의 그 수출 기대들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정말 원전 수출을 가속화하더라고요. 예, 뉴스를 검색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남미 쪽도 중국 원전 수출이 있고 또 영국의 원전 설계 승인권도 최근에 중국이 따냈다는 소식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에 또 손을 맞잡는 미국과의 움직임도 호재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잠깐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원전 어떤 그 산업의 큰 변수일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니까 크진 않고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도 크지는 않습니다. 통상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점유율을 올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차관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을 할 때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출입 보증 같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력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2009년, 10년 UAE에 원전 수출할 때 그 규모를 생각하면 거의 10조에 가까운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 문제가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자금을 대고 한국이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에 큰 부담은 없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많은 스타트업 설계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약간의 금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네. SMR 기업에 투자를 네, 했죠. 그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SMR 업체에 투자를 했고 같이 수주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뉴스케일이라는 미국 업체가 지금 이 SMR 분야에서는 제일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업체고 향후에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전의 원료는 우라늄이 쓰입니다. 경기 민감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설 기계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 기계 업종이 신흥 시장을 공략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특히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켓 모두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 연간을 돌아보면은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중국 시장이 과거 역대 최고치, 작년, 재작년 계속 중국 시장은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안 좋았던 신흥 시장들이 작년에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건설 장비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작년이 워낙 기저가 높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둔화 우려,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중국이 이제 3월 양해를 거치면서 다시 부양책을 발표할 여지가 있지만 통상 중국 굴삭기 건설 장비 판매의 최성수기가 3월에서 5월 정도입니다. 근데 3월에 부양책을 발표하면은 통상 실행까지 또 한두 달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성수기를 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좋았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꺾이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상반기까지 또는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좋은 영향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진 시장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주택 시장의 좋은 측면들이 계속 반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나눠보면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조금 더 중요하고 크고요. 네. 현대건설계에는 신흥시장, 두산밥켓은 선진시장이 중요한데 네. 신흥시장이랑 선진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호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을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올해 지역별로 봤을 때 업황이 기대되는 쪽은 선진국과 신흥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제외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중국 쪽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신흥국 쪽에 타겟을 하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선진국 쪽에 두산바켓을 선호한다라는 투자 관점도 밝혀주셨네요. 경기 민감주 조선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연초에 수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주 잭팟이다라고 하면서 또 연초 특징주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쭉 골고루 수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 정말 그동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도 1년 내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4분기나 내년 초 이렇게 전망들이 나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초 이제 수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이 수주는 작년 연간, 재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밀렸던 수주들이 반영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 반응은 연초에 이 수주만큼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워낙 많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연간 수주는 작년 대비 감소할 거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그 상반기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슈가 이제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통상 과거에 조선주 주가랑 유가랑 거의 그 상관계수,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한 70% 정도 됐는데요. 조선주 주가를 거의 유가가 다 설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가 회복이 수요 회복에 기반하지 않고 공급단의 조정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 주가랑 유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조금 감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리오프닝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면은 유가 개선된 부분들이 조선주 주가랑 연결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20년 4분기부터 수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작년 연간 계속 수지가 좋았는데요. 통상 조선사들의 수지부터 매출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20년 4분기부터 좋아진 수지가 2년을 그대로 복제를 하면 올해 4분기부터 22년 4분기부터 좋아지게 되는데 빠르면은 한 2, 3분기부터도 일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되고요. 작년 수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연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도 친환경 수요나 아니면 교체 수요들을 감안하면은 중장기 조선업은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주가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탑픽 있으실까요? 네, 상반기는 현대미포조선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요. 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데 조선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턴이 제일 빠릅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매출 인도 기간이 2년 반 정도가 평균이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적 돌아서는 속도가 미포가 제일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미포가 올해 그 연간 분기 실적을 봤을 때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로 조선주 대세 상승에 약간 지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는 규모가 가장 큰 현대중공업이고요. 현대중공업으로 네, 보시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이 예.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요. 예. 한국조선해양은 그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위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모회사고요.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로 계속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자회사로 비상장인 현대사모중공업을 갖고 있는데 현대사모중공업도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중간 지주 할인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더 이렇게 순수하고 우량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모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은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안 올랐지만 상반기에 그 내부적인 이슈들을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과거에 수주받았던 해양 플랜트였던 드릴십 수주 잔고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상반기에 지켜봐야 되고 대우조선은 이제 매각이 불발이 됐는데 네. 후속 매각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본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반기 때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점 가능성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불발됐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를 하면 제일 사실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또 누가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업황과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의 탑픽으로 현대미포조선 빠른 실적 개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가운데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으로 꼽아주셨네요. 경기 민감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하겠습니다. 건설주 대선과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하나. 네, 지금 시장에서 뭐 크게 부각되진 않아도 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는 더 높으실 겁니다.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일단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는 점에서 지금 악재 중심에 놓여 있고요. 다만 대선 관련해서는 또 정책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건설주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날개를 펼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방부터 해서 이제 미분양이 좀 나타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분양가도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올해 신규 분양 규모 예상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민간 주택 신규 분양은 한 41만 세대 정도 보고 있는데 과거 5년 평균하면은 한 57% 정도 이제 높아지는 수준이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미뤄졌던 분양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반영될 거라 보고 있고 건설사들은 그 물량 회복을 위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정책상 봤을 때는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측면이고요. 현 정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분양을 많이 못 늘리면서 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공급을 계속 늘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회복되는 네.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뤄왔던 분양이 많이 있어서 아마 기다리셨던 분양을 못 하신 분들도 지난해 있으셔서 올해 이 분양 뜨기를 기다린다 하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 쪽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연구원님, 아까 그 정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급 차원, 공급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차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LTV라든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차원일까요? 세금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예. 당연히 이제 민감할 것 같고요. 건설사들,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책이 이제 민감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나눠 봤을 때는 여당이 이제 정권을 연장하게 되면은 공공주택 위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투자를 하시는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랑 계속 나눠서 이렇게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야당이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미뤄졌던 프로젝트들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대형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강한가요? 여기 이쪽 어, 분야의 수준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네. 강하고요. 현대건설은 수주 공시 막 봤던 기억이 나요. 강남에도 뭐 재개발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수주들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안타깝게 이제 최근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 보고 다른 상위 브랜드들이 그 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41만 세대로 예상해 주셨고요.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 57% 많은 수준인데 그동안 미뤄왔던 만큼 올해도 예정대로 잘 진행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좀 선호할 수 있는 건설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가 상승이 영향을 주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해외 발주 때문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게 되는 어떤 국가에서 발주를 좀 많이 하고 좀 여력 있는 국가에서 발주를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 때문이겠죠. 뭐 경기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전망해 주시죠. 네, 유가 상승이 작년부터 이제 회복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네. 조선주랑 약간 비슷한 뷰인데요. 그 유가 회복에 비해서는 플랜트 발주가 막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친환경 기조 때문 아닐까요? 네, 그게 이제 크고요. 오일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투자들 중장기적으로 유류 수요가 크게 늘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발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측면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미뤄진 경향이 있고요. 신재생들이 확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오일메이저도 이제 그 방향에 같은 결의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뤄진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정없이 미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밀린 발주들이 올해 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건설사들이 주요 프로젝트에서 올해 기대하는 물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과거 몇 년을 보게 되면은 국내 주택 수주가 늘었고 국내 주택에 대한 매출이 및 이익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해외 수주의 그 수익성에 대해서
뭐 조금 의심이 가는 것들은 수주를 안 하는 분위기로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건설이 약간 피크아웃 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해외 플랜트 EPC 수주를 좀 그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수주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EPC 수주에 강한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매출 비중에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100%가 다 플랜트고요. 그 중에 절반이 삼성 그룹사의 공장 물량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화공 플랜트 물량이고요. 나머지에서는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네. 대우건설 같은 업체들이 플랜트 영역이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 주택입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는 해외 수주 없을까요? 지금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DL-ENC가 현대오일뱅크랑 현대오일뱅크 지분은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일부를 갖고 있는데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그 신재생에 대한 투자들이 본격화된 게 아니라 약간 파일럿 프로젝트요, 초기 프로젝트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DL-ENC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이 수소나 암모니아 관련해서 과거에 플랜트 수주하고 프로젝트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 원전 24기에서 70%를 현대건설이 다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원전 수출 같은 경우에 모멘텀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신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IPP 발전 사업도 하고 있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해서 첫 삽을 뜨는 상황입니다. 네. 풍력 수주를 했던 건설사도 좀 있었는데 코오롱 글로벌이었죠. 네. 네. 해외는 아닌가요? 그 풍력 수주가? 주로 이제 국내 위주고요. 예. 코오롱 글로벌이 그 풍력 디벨로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SK D&D 같은 업체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자회사로 현대스틸산업이라는 비상장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양 플랜트의 구조물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풍력이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이 해외 발주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해외 플랜트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으로 또 이런 제품을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지 삼성 엔지니어링, DL-ENC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 때문에 연초부터 건설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그때 뭐 관련해서 이런 직접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또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에 또 수주를 냈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에 안양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고 또 계속해서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영업 정지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네. 악재가 해소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가시성에 대해서는 좀 더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두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되면서 도로에 있던 버스를 덮쳐서 이제 사고가 한번 났었고요. 이거는 이제 철거업체랑 구상권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광주 화정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에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보건 간에 이거는 품질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공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비용 투입 같은 거에 대해서 법적인 안건들이 이제 강화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건설주의 원가 부담 이슈가 증가한다 이런 영향으로 건설주들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수주를 한 건 성공하긴 했지만 향후 이 아이파크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계속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뭐 한 12개월, 18개월 영업 정지가 됐을 때 그때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잔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내를 할지,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구안들을 발표를 다 했고, 네.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지분 매입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전체 건설 업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부터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까지 있는 회사를 굳이 사야 되나, 이런 그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HDC 현대산업개발의 뭐 브랜드부터 주가까지 이미지 자체가 지금 최악이라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좀 끈을 잡자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네.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오너 입장에서도 예. 이 가업이기 때문에, 현대가에서 가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뭐 이걸 버텨낼 여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섰을 때 어느 정도의 시차가 걸리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네. 건설사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건설사 중에서 네. 뭐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우려를 하나, 그러니까 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일단 공개됐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는 건 일단은 예상은 가능한 상황인데, 건설주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자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 주시죠. 네, 건설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거는 맞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건설주를 이렇게 좀 안 보는 경향성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정책들 어떻게 갈지에도 이제 미지수인 상황에 재고주택 가격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부양책 같은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는 국내 주택 가격이 높아진 측면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일시의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급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중국의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글로벌 트렌드고 대출 규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담입니다만 그 카카오뱅크 주담대 이번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예. 네. 2%대 네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벤트성이라 생각하고요. 이벤트성인가요? 네. 그 금리 상승 기조에 그 장기적으로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상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장기 모기지를 20년, 30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금리는 뭐 고정으로 3년, 5년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 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대출이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최대 뭐 6억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력들도 대선 전후로 해서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현대 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부담이 있었는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철회했는데요. 앞으로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죠? 예상 시기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유보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현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오너가의 그 재원 마련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장은 계속 추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상장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확대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건설주 전반으로는 상장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수급 부담, 같은 건설 섹터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면서 수급 부담이 이슈가 있었고, 지금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다시 건설주가 순간적으로 좀 회복을 했었는데요. 다시 추진이 되면은 또 수급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 신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주 전반으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진하는 신사업,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수소나 암모니아나 원전 같은 부분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매출이 많이 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과거의 레퍼런스랑 약간 연결되는 측면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업체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HDC, DLENC,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업체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종업계라고 볼 수 있는 쪽을 묶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주, 일단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업황, 경기도 사실 부담이 크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생겼고요. 원자재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런 트리플 리스크를 탈피하고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 이런 리스크 속에 쌓여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리스크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예외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기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안전 비용 같은 거는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슈가 큰 우려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자재가 상승 이슈는 건설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조선이나 기계 같은 산업재에서는 이슈가 크지만 주택에서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측면이 전체적인 판가로는 이미 어느 정도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업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택 경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건설주 가운데서 탑픽과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대형주 선호 심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인 현대건설을 선호하고 원전이나 아니면 해외 플랜트 기술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순수한 유일한 이제 대형 EPC 회사고요. 해외 화공 플랜트 수주나 매출이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고 삼성그룹의 이 수소, 암모니아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2018년에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번 주가가 떴었는데요. 이후에 지지했던 라인을 현재 또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초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 두 가지 종목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원과 함께 경기 민감주 전반 짚어봤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기술적인 반등 강하게 나타나는 안도감 장세인데요. 마감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식심화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